새벽 5시 반, 정순애는 숨소리마저 죽이며 일어났습니다. 72살의 몸은 이미 이 시간에 맞춰져 있었어요. 큰아들 가족과 함께 산 지 3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의식이었죠.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잠든 안방 앞을 지날 때는 숨까지 참았어요. 이 집에서 가장 조용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순애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발소리를 세어보곤 했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발소리가 나면 수진이가 깰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수진이가 짜증스럽게 일어나서 말했죠. 어머니, 제발 좀 조용히 다니세요. 그날 이후 순애는 양말을 신고 다녔습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맨발로는 절대 다니지 않았어요. 주방에서 손녀 지은이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김치볶음밥에 달걀말이, 미니 소시지까지. 하지만 요즘 지은이는 할머니 도시락을 거의 남겨왔어요. 할머니, 친구들이 냄새 난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애의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매일 도시락을 쌌어요. 혹시나 해서, 혹시 오늘은 지은이가 할머니 음식을 좋아할까 봐서. 8시가 되자 집안이 바빠졌습니다. 아들 민수는 세수를 하고 나와 커피 한 잔만 후루룩 마시고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잘 다녀와, 민수야. 황혼 일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순애가 말했지만 민수는 이미 문을 닫고 나간 후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방적인 인사. 대답 없는 배웅. 잘 다녀와, 민수야. 황혼 일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순애가 말했지만 민수는 이미 문을 닫고 나간 뒤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방적인 인사. 대답 없는 배웅.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순애는 그대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다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안방에서 지은이를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오늘 커튼 빨아주세요. 제 친구들 온대요. 지저분하면 정말 곤란해요. 애들이 다 보거든요. 또 친구들이 온다는 얘기였어요. 순애는 그럴 때마다 투명 인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작은 방에 숨어 있거나 아예 집을 나가거나. 아, 맞다. 양말은 꼭 빨래망에 넣어주세요. 브랜드 제품들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어머니 것은 뭐 상관없지만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양말은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뜻이겠죠. 이미 가치가 없으니까.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조용해진 집에서 순애는 거실 구석 소파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언젠가부터 그곳이 그녀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TV 리모컨도 닿지 않는 구석자리. 누가 정해준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밀려난 자리였죠. 순애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손님도 주인도 아니구나. 그냥 필요할 때만 불려나오는 도우미일 뿐이야. 작은 방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어요. 그녀의 양말 2켤레가 구석에 작게 접혀 있었습니다. 하얀 면양말. 발 뒤꿈치 부분이 조금 닳았지만 아직 충분히 신을 만했어요. 순애는 양말을 만져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조차 누군가에겐 지저분해 보이는 걸까? 요즘 들어 양말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았는데 혹시 수진이가. 아니야. 설마.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이 집에서 가장 작은 공간, 가장 조용한 소리, 가장 적은 물건. 그것이 정순애의 몫이었습니다. 그것도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그날 저녁 순애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이런 바람이 오히려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빨래를 다 널고 나서 분리수거함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늘 어머니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요라고 잔소리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반 쓰레기통 뚜껑을 여는 순간 순애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양말 두 켤레가 구겨진 채로 음식물 찌꺼기와 함께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서랍에 정성스럽게 개어 넣어둔 그 하얀 면양말들이요. 순애는 쓰레기통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내 허락도 없이.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양말을 하나씩 꺼냈어요.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것이었거든요.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버려진 건 나라도. 이건 내 손으로 장만한 거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가장 먼저 버려지는 게 자신의 물건이라면 다음은. 거실로 돌아오니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새로 받은 네일아트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손톱이 화면에 예쁘게 담기고 있었죠. 수진아, 내 양말 말인데. 수진이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너무 낡아서 버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보기 좀 민망했거든요. 요즘 누가 그런 양말 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께서 그런 걸 신고 계시면 좀 저희 체면도 있고요. 민망하다고. 자신의 양말이 민망하다고. 새로 사드릴게요. 요즘 나온 기능성으로. 마침 민수가 들어왔어요. 수진이가 상황을 설명하자 민수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양말 가지고 그러면 어떡해요?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라고. 그럼 나도 별거 아닌 존재구나. 순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구겨진 양말을 조심스럽게 빨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다시 넣으며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가장 가치 없는 게 바로 나구나. 양말 사건 이후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수진이는 그 일을 다시 언급하지 않았지만 순애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말투가 더 단호해졌고 시선은 더 차가워졌죠. 어머니, 도시락 반찬 너무 짜면 안 돼요. 요즘 학교에서 나트륨 관리 엄청 엄격해요. 선생님이 부모 교육까지 시키신다던데요. 순애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간을 맞춘 김치볶음밥이었는데 수진이의 한마디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지은이가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햄도 넣고 달걀도 푸짐하게 넣었는데 다음엔 그냥 샌드위치나 주먹밥으로 해주세요. 간단하게요. 다음 날부터 지은이 도시락에는 순애의 정성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단순한 재료들만 들어갔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김치, 냄새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요즘 김치는 그냥 사 먹는 게 낫더라고요. 위생적이고 첨가물도 제대로 표시되어 있고요. 순애가 한 달 전에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보며 수진이가 말했어요. 친정어머니 비법대로 젓갈을 넉넉히 넣고 고춧가루도 제일 좋은 걸로 골라서 쓴 김치였는데 어머니가 담그신 건 감사하지만 솔직히 요즘 입맛에는 좀. 그리고 냉장고도 비좁고요. 그 다음날 아침 식탁에는 마트에서 산 포장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찬통도 깔끔하고 라벨도 예뻤어요. 순애의 김치는 냉장고 구석 깊숙이 밀려났죠. 한 달 동안 정성 들인 것이 하루 만에 버려진 셈이었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어머니 식기세척기 있잖아요. 너무 오래 걸려요. 빨래를 개려고 하면 건조기에서 나온 건 그냥 옷장에 넣으면 돼요.
청소를 하려고 하면 로봇 청소기가 더 깨끗하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순애가 할 일들이 기계로 대체되어 갔어요. 존재 이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노트북을 켜놓고 영상통화를 했죠. 엄마가 말을 걸어도 네, 네 하며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으면서 순애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말을 해봤자 잔소리가 되거나 무시당하거나 둘 중 하나였거든요. 대신 새벽에 조용히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며 마음을 달랬어요. 그러던 중 벤치에서 옆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는 혼자 살아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자유롭고 좋아요.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해먹고 그 말이 순애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된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 특히 김치 이야기를 할 때 할머니가 말했어요. 내 김치가 제일 맛있어. 아무도 뭐라 안 하니까 마음껏 담글 수 있거든. 짜게도 하고 달게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언제부터 그런 말을 잊고 살았을까? 겨울이 깊어가면서 순애는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투명해져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필요할 때만 소환되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시어머니? 그냥 뭐 별로 하는 일도 없어. 요즘엔 기계들이 다 하잖아. 솔직히 좀 불편하긴 해. 순애는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냥 불편한 존재구나. 그것도 점점 더 필요 없어지는. 겨울 초입 순애의 허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참다 참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디스크가 상당히 눌렸네요. 큰 병원에서 수술 받으셔야겠어요. 집에 돌아와 민수에게 알렸습니다. 민수야, 엄마 수술 받아야 한대. 민수는 잠깐 당황하더니 곧 현실적인 계산을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의료진이 워낙 전문적이니까 병원에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 재활은 요양병원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가봤자 방해만 될 것 같아요. 지은이 관리도 해야 하고. 수술 당일 보호자 서명이 필요해서 수진이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문자였어요. 죄송해요. 지은이 영어 시험이라 못 가요. 수술실 앞에서 혼자 기다리는 순애를 본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분은 안 오세요? 어차피 혼자예요. 익숙해요. 수술 후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순애는 이상하게 평화로웠어요.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고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는 이 고요함이. 천장을 바라보며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수술 전에 써둔 글이었어요. 내가 죽으면 이 집은 국가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며느리 이름으로는 절대 넘기지 마세요. 그 편지를 다시 가방 속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살아있을 때도 투명했는데 죽어서까지 이용당하긴 싫어. 일주일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간병사가 안타까워했지만 순애는 담담했습니다. 외로운 게 아니라 이제 정말 혼자구나 싶어요. 그런데 무섭지가 않네요. 퇴원 전날 밤 순애는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 살아야겠다. 더 이상 짐이 되지 말고. 퇴원 날 오후 순애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허리에 보조기를 차고 걸음도 불편한 상태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수진이가 마중 나왔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많이 아프셨죠?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수진이의 다음 말이 진짜 속마음을 드러냈어요.
그런데요, 내일부터 도시락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은이가 급식 계속 거부해서 정말 골치 아파요. 다른 엄마들 시선도 그렇고, 순애는 수술 부위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고, 허리를 제대로 펼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도시락 이야기부터 병원비도 많이 나왔을 텐데 나중에 계산서 가져다 주세요. 정산해 드릴게요. 마치 계약서 정리하듯 차갑게 말하는 수진이를 보며 순애는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에게 나는 정말 고용인이구나. 알겠어. 내일부터 해줄게. 습관적으로 대답했지만 순애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보낸 일주일이 이 집에서 보낸 3년보다 더 편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었고 하고 싶은 생각을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간병사 선생님은 오히려 순애를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해줬거든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순애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자신이 앉는 자리, 사용하는 식기,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하나씩 둘러봤습니다. 큰 가족 사진에는 민수 가족 셋이 중앙에 활짝 웃고 있었는데 순애는 구석에 작게 나와 있었어요. 마치 사진 찍기 전에 급하게 끼워 넣은 액세서리처럼. 그 어디에도 정순애라는 개인의 흔적은 없었어요. 나는 이 집에서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니야. 그냥 계좌일 뿐이야. 필요할 때만 인출하는. 순애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수술 전에 미리 준비해둔 종이를 꺼냈어요. 부동산 업체 전화번호, 강릉 지역 부동산 정보, 그리고 이사 계획서. 사실 병원에 있는 동안 이미 다 결정한 일이었어요. 인터넷으로 강릉의 작은 집들을 찾아보고 바다가 보이는 단층 집의 사진들을 스크랩해 놨거든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사진을 보니까 가슴이 뛰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을까? 설렘이라는 게 이런 거였나?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가능성.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아파트 팔고 강릉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요. 바다 근처로요. 중개사는 친절하게 시세를 알려주고 매매 절차를 설명해 줬어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서류만 준비하면 한 달 안에 처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혹시 급하게 파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이제 혼자 살려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순애는 자신도 놀랐어요.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순애는 혼자 강릉행 기차표를 예매했어요. 허리는 아팠지만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순애는 생각했어요. 74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구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이런 감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도 신기했고요. 강릉에 도착해서 바다를 보는 순간 순애는 눈물이 났어요. 짠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순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살고 싶다. 여기서 나답게 살다가 죽고 싶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순애는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2달 후 강릉 바닷가 근처 작은 단층 집에서 정순애는 새로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창문을 열면 짠 바다 냄새가 방 안가득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30평 남짓한 작은 집이었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죠. 처음으로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아침이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도 8시에 일어나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차를 마시고 싶으면 차를 마셨습니다. 아침을 굶고 싶으면 굶고
배고프면 언제든 해먹을 수 있었어요. 이런 자유로움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 모종을 심었어요. 허리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 한 번에 조금씩만 했지만 흙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땅은 내 땅이고 이 흙에서 나는 것들은 모두 내 것이었어요.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누가 평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갔을 때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말을 걸어왔어요. 어르신, 새로 오셨죠? 혼자 사세요? 요즘 젊은 분들은 시골로 많이 내려오시던데 연세 드신 분이 오시니까 더 반갑네요. 네, 서울에서 왔어요. 이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잘 오셨어요. 여기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순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주머니는 정말로 반가워하며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동네 맛집도 알려주고 좋은 병원 정보도 주고 겨울나기 팁도 알려줬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들끼리 서로 챙겨주는 네트워크도 있다고 했죠. 이런 자연스러운 관심과 친절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는 수진이 눈치 때문에 제대로 담글 수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젓갈도 넉넉히 넣고 고춧가루도 제일 좋은 걸로 사서 썼어요.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좋아하는 대로 짜게 하고 싶으면 짜게, 달게 하고 싶으면 달게. 며칠 후 옆집 할머니가 김치 냄새를 맡고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정말 김치 냄새가 끝내주네요. 군침이 다 돌아요. 정순애예요. 그냥 순애라고 불러주세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온전히 소개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정순애로서 말이에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불린 기분이었어요. 순애 씨, 김치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혼자 살아서 담그기가 힘들거든요. 돈 드릴게요. 무슨 돈이요?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담갔어요. 김치를 나누며 이웃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주고받는 관계,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 저녁에는 바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길이 평화로웠어요. 이런 고요함과 여유로움이 그리웠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는데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본 적이 없었구나. 그냥 남들을 위해 존재했을 뿐이었구나.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내 얼굴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일기를 썼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쓰고 싶은 말이 생겼거든요. 오늘 김치를 나눴다. 누군가 내 음식을 맛있다고 했다.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내 감정을, 내 생각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내 것들을. 강릉에서 석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마당에서 상추를 따고 있던 순애에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벨이 울렸는데 문을 열어보니 민수와 수진이었어요. 둘 다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순애는 놀랐지만 이상하게 반갑지는 않았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연락도 안 하시고 정말 걱정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순애는 그들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 가전제품들, 깔끔한 인테리어, 거실 곳곳을 훑어보는 눈빛들을. 어머니,
수진이가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제가 정말 너무했어요. 진짜 죄송해요. 어머니 안 계시니까 집이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지은이도 할머니 많이 그리워해요. 순애는 말이 없었어요. 옆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왔습니다. 엄마, 다시 돌아오면 안 돼요?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지은이 도시락도 안 부탁드릴게요. 김치도 마음껏 담그시고요. 순간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이 순애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곧 현실이 보였습니다. 들어와. 차 끓여줄게. 차를 준비하는 동안 그들의 대화가 조금씩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 집 정말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완전 전원주택 같아요. 가전제품도 다 새 거고. 이거 얼마 정도 했어요? 수진이가 주방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와, 냉장고 진짜 크네요. 이거 최신형이죠? 인덕션도 좋고. 비쌌겠어요.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점점 명확해졌어요. 집도 가구도 순애 자신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혼자 살기엔 너무 크지 않아요? 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시면 어떡하려고요? 그리고 수진이가 마침내 조심스럽게 진짜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혹시 서울 집 한 돈 아직 많이 남아 있으시죠? 이런 좋은 집 사시고도요? 바로 그거였어요. 순애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돈으로 이 집 사고 가구 사고 이웃들과 나눠 먹을 음식도 샀어. 그리고 앞으로 혼자 살 돈도 마련해뒀지.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수진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족끼리는 상의를 하셔야죠.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돈 관리도 그렇고. 그리고 순애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덧붙였어요. 이제는 돈보다 내 시간이 아까워.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같이 살아온 시간들이 있는데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요. 하지만 순애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었거든요. 가족이라. 내가 병원에 있을 때는 가족이 어디 있었지? 양말 버릴 때는? 김치 버릴 때는? 순애는 천천히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이제 알겠구나. 나는 가족이 아니라 계좌였구나. 찾을 돈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엄마. 됐어. 이제 그만 가. 여기서는 누구도 나를 버리지 않아. 나도 아무도 버리지 않고. 그날 저녁 그들을 배웅하며 순애는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나는 잘한 거야. 이번엔 정말 나답게 산 거야. 민수와 수진이가 떠나는 차를 보며 순애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이제야 자유구나. 정말로. 그 후로 아들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졌지만 정순애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누구를 위해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2주일 후 뜻밖의 손녀 지은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알록달록한 편지지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죠. 부모님 몰래 보낸 것 같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방학 때 할머니 집에 혼자 놀러 가도 돼요? 할머니가 담근 김치가 그리워요. 할머니 집에 가면 항상 따뜻하고 좋은 냄새가 나요. 엄마 아빠는 할머니 얘기하면 화내는데 저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순애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만은 진짜구나. 그리고 정성껏 답장을 썼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바다도 구경시켜주고
텃밭도 같이 가꿔보자. 내가 오면 여기가 더 따뜻해질 것 같구나. 단, 내 부모님한테는 허락받고 와야 해. 할머니는 더 이상 누구와도 싸우고 싶지 않거든. 날이 갈수록 순애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갔어요.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저녁을 준비하고 이웃들과 반찬을 나누어 먹고 바다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요리에 자신의 정성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음식,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 맛이었죠. 짜다고도 싱겁다고도 하지 않는 음식들. 어느 날 저녁, 특별히 예쁜 석양을 보러 바다로 나갔어요. 하늘이 온통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석양이 바다에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순애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74년을 누군가의 아내, 엄마, 시어머니로 살았구나. 이제라도 그냥 정순애로 살 수 있어서 다행이야. 늦었지만 후회는 없어. 파도가 발끝을 간지럽혔어요. 이런 소소한 감각에도 집중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도 사치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어요. 순애 씨, 내일 시장 같이 갈까요? 새로운 떡집에서 인절미 만든다던데.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자연스럽고 부담 없는 관계였어요. 이런 게 진짜 인간관계구나 싶었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집에 도착해서 거울 앞에 섰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더 늘었지만 눈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내 얼굴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 먹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자유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소소한 선택들이었구나.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내 이름은 정순애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다.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순애는 중얼거렸어요. 죽을 때까지 이 이름으로 내 의지대로 살 거야. 아무도 나를 버리지 않는 곳에서.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74년 만에 찾은 진짜 평화였어요. 내일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